벙커원 라디오. 제가 명리학을 한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왜 자파라는 말을 앞에 붙였겠어요? 기존의 명리학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런데 이 공화정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그런 데 묶여 있다면 그럼 우리가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정으로 본질에 입각해서 근본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가치를,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라는 전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식이 갖고 있는 포텐셜들을 다 세심히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명이 수많은 운과 만나면서 자신들의 포텐셜을 정말 그 짧은 생에 살다 가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가장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느냐, 그걸 사유하고 그 길을 알아내는 게 명리학이지. 강헌의 좌파 명리학 시즌 5 기초반 2월 8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하시죠? 나도 철학이나 공부해볼까? 그런데 이걸 어쩌나, 세상엔 철학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아휴,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반으로 딱 잘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떻게요? 싸움을 붙이면 되죠. 철학 박사 강신주의 마지막 철학 강의, 철학 대 철학 더 필로소피. 철학 박사 강신주가 싸움 붙인 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담론들, 더 필로소피 챕터 3에서 그 승자를 확인하세요. 2017년 2월 9일 개강. 자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www.벙커원.net. 격렬한 런던의 풍경들, 쓰디쓴 리버풀의 눈물, 견고한 맨체스터의 추억, 우울한 베를린의 경기장, 강철 같은 민헨의 힘, 우아한 바르샤의 품격, 떨리는 라이프지히의 예술가들, 뒤틀리는 파리의 리듬. 정윤수의 스포츠와 예술로 떠나는 유럽 도시 여행. 2017년 1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충중로 벙커원. 강헌의 대중문화사 시즌3 제4강. 포스트 88세대의 신세대 담론과 서태지의 등장. 2016년 12월 19일 강연. 일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은 잘 간다. 드디어 이제 이 90대 중반까지 훑어보게 될 한국 대중문화사 시즌 3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즌 3의 컨셉은 이제 그야말로 권력과 시장의 후원 아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다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 질적인 거대한 그 분기점, 분수령을 이루는 시점이 바로 1980년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그 대중들을 탈정치화 시켜야만 되었던 당시 제5공화국 정부의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없잖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3조 호황으로 인한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그 호황 국면에서의 소비 지출이 실제로 늘어남으로써 문화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대중들이 어쩌면은 그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관점의 어떤 그런 의해서 규정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대중문화는 그 당대 대중들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이제 그야말로 가장 그 극한적인 전선에서 다투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그 대중문화 속에서 과연 그 당대의 대중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을 표면적으로 혹은 어떠한 것들을 내면적으로 표면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금기의 영역에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은 그런 그 내면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발현하느냐를 사실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 역시 사실 칼날 같은 법률이 여전히 자행되었던 때이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직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먼 미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전히 권력과 대중의 의식은 이제 표현이라는 어떤 이 그 화두를 두고 전술을 두고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5공화국 정부는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 1980년대 이미 이제 언론 통폐합이라든지 어떤 뭐 잡지들의 폐간 조치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아예 뭐 방송사 하나도 통째로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TBC를 이제 KBS2로 이제 그 흡입시키고 또 동아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라디오 채널들을 없애버리고 CBS 같은 그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 채널을 보도 채널을 없애버리고 이런 어떤 선제적인 어떤 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미 사실상 그 자신들의 룰을 이미 만들었지만 이것이 이제 전두환 정권 특히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제 그 학원 자유화 조치 여기 또 약간 문제가 이제 왜 1984년에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이른바 대학생 세력과 대학생 집단과 화해를 하려고 좀 하려는 이유가 있었냐면 또 이때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굉장히 또 민감한 친일의 문제가 친일 친미 문제가 이제 또 그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당시 5공화국은 살짝 그야말로 일종의 그 정치적인 봄의 시대, 봄의 어떤 화해 제스처를 냈지만 여전히 그때의 관계는 결국은 이제 폭력적인 어떤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두환 시대가 끝나가면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인 그 양보와 일종의 타협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죠. 일어나면서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87년 이제 시민항쟁과 농민의 투쟁이다. 여기서 이제 물꼬가 트여서 푹 그냥 터지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재조정돼야 됐습니다. 일단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헌법으로 개헌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헌법의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실 이 87 체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87 헌법에서 사실 그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했던 그런 이른바 민주주의 투쟁의 승리를 사실은 이 헌법에 그 당시 개정된 헌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약간
어찌 보자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자신의 승리에 취했다 이런 수도 있고, 사실 이 그 정치적 승리와 헌법 사이를 우리가 아직까지 사실 언제 헌법이라는 걸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가까이 이렇게 맞춰본 적이 없단 말이지. 헌법이라는 게 있는 건 알지만 막 그냥 헌법을 바꾼다는 거, 그냥 헌법을 바꾼다는 게 과연 얼마나 우리의 이른바 일상 속에서의 뜨는 그런 그 구체성을 우리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감이 멀었고,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헌법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깨달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로지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말해서 체육관에서 유린되는 헌법의 본래 질서, 1972년 유신 정권 이전에 이 본래 헌법의 질서를 되찾는 것이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 그런 이제 일단 헌법의 그 개헌이 일어났습니다. 이 헌법에서요, 근데 헌법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하고 뭔가 관련이 있겠냐 싶지만요, 헌법이 바뀌면서 문화적으로 뭔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냐면요, 헌법에 뭐라 규정해 놨습니까?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예. 한반도 전체를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거 가지고도 이제 계속 싸우는데, 이제 북한을 이적 단체로 볼 것이냐, 민족의 일원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8.7 헌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이제 민족의 일원으로 보고 서로가 이제 향후 통일 조국을 향해 갈 이제 영원한 파트너,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북한의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의 여전히 그러면 빨갱이 주적의 문화냐, 이제 이런 이제 문화적인 갈등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87년 그 헌법 개정되고 난 뒤에 왜 월북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월북을 했는지 납북을 했는지 사실은 굉장히 불분명한데, 어쨌거나 그냥 월북이든 납북이든 간에 북한으로 간 예술가들은 이른바 적성 국가의 예술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로지로 국문학과인데요, 국문학과인데 정지영의 시 읽을 수 없었어요. 백석의 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북한 작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데올로기가 상관없는 그 아름다운 시들을 읽다가 만약 읽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냐?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네,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87년은 또 뭡니까?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당시 5공화국이 뭔가 세계에 이 분단 국가의 어떤 그런 화해 제스처를 보여줄 필요도 있었고 해서 전격적으로 월북 예술가들의 작품을 해금시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예술 중에서도 비이데올로직인 것은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겠다라는 굉장히 전향적인 의지를 발표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이전까지 금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제 월북 작가의 작품들이 드디어 합법적인 것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여전히 진짜 확신범들,
이데올로기를 쫓아서 갔던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작품들. 근데 이게 이제 이 구분이 이제 애매한데 이 사람들의 작품은 여전히 해금되지 않았고요. 이제 이른바 그 예술성이 강조된 작품에 한해서 전부 해금되는 일종의 개헌 깜짝 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해서 봤듯이 음악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반체제, 반오공화국의 입장을 담은 많은 불법적인 어떤 이제 찌라시에서 잡지까지 이르는 부정기 간행물들 그리고 불법 테이프로 상징되는 불법적인 그 유통망을 타고 많은 이제 그 비합법적인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분단 체제에서 바로 이제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이 파시즘 체제의 통제를 벗어나서 문화가 독자적인 이른바 그 반대의 목소리를 현실 속에서 낸 최초의 시대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영화도 이제 가담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뭐 저도 뭐 아시겠지만 이미 이 시대에는 이제 영화판에 있었는데 사실 영화라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의 장르 예술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보가 아닌다며야 영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파괴력이 가장 크다고 모든 권력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영화 부분만큼은 철저한 그 사실상의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법령적으로도 이미 1946년에 미 군정령 88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틀어지는 모든 영화는 당국의 허락을 받고 허가된 장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화관이죠.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게 되는 이 법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통제 체제가 이미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놔도 범법자에게는 이 법망은 굉장히 넓은 법이에요. 거물이 이제 굉장히 넓은 거지 뭐. 가령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리 영화법이 있고 공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모든 영화는 상영을 하기 전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상영 대본을 납본하고 상영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게 영화법 4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찍는 실습용 영화, 흔히 말하면 영화는 영화인데 보통 우리가 극장에서 걸리는 영화는 35mm 필름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찍는 영화는 16mm 필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소형 영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트는 영화도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아마추어즈로 제작하는 영화도 검증을 받아야 하나? 수주를 안 받잖아요. 그 많은 영화과가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 영화 찍어가지고 다 학교 안에서 이렇게 그 시사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때마다 전부 다 그런 영화들까지 전부 다 안 봤잖아. 우리도 학생이야. 우리는 16mm로 찍었어. 다만 좀
영화가 길 뿐이야. 그리고 극장에서는 우리가 틀고 싶어도 극장이 안 받아준대.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혹은 연극하는 연극 소극장에서 틀었어. 그 문제가 돼?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왜 돈을 받았냐? 저는 입장료를 받은 게 아니고요. 후원금을 받았어요. 혹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입장료 대신에 팜플렛 판매비를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도 머리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나요?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모른 척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이상한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85년이면 서울 영상 집단, 이제 서울대 영화 동아리인 얄라성이나 서울 각 그 대학 안에 있던 많은 좀 진보적인 젊은 영화인들이 모여서 서울 영화 집단을 결성했고, 사실 이미 서울 영화 집단에는 이제 당시 충무로의 이제 별이 될 이제 장선우라든지 박광수 이런 이제 그 박하수 감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참여해서 이제 과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언제까지 영화를 체제 내에 그런 이른바 그 상업적인 길들여진 어떤 그런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이 영화가 다시 진정한 이제 그 자신의 예술적 자발성을 자율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아주 심도 깊은 어떤 그런 그 토론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러면은 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말만 졸라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근데 그랑 영화를 찍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영화를 찍는 것은 영화가 왜 종합 예술이게요? 다 돈이 씨발 졸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딴 예술은요, 주름배를 참아가며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 정신으로. 그런데 영화는 주름배를 참아가며 할 수 없어요. 농담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독립영화 할 때, 야 독립영화 찍는다고 제가 만약에 그랜저가 필요한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랜저 독립영화라고 그랜저가 필요한 신에서 그랜저를 못 빌려서 티코를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그 회장님을 보여주려는데 티코를 회장님이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 변태 회장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찍는다고 그랜저를 티코로 찍을 수는 없고, 그랜저 빌리는 데는 독립영화 찍는다고 렌터카 회사에서 안 깎아준다. 결국 독립영화 찍는다고 35mm 영화 찍는 거랑 다른 점은 필름값이 조금 쌀 뿐이다. 그리고 다행히 톱스타들은 출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런티가 없을 뿐이다.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비용이 지급된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장편 영화를 찍는다. 흔히 장편 영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90분 정도의 러닝 타임을 지닌 촬영 횟수로는 약 30회 내외의 촬영 횟수를 가진 영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 30회, 30일 정도를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0일 연속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촬영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준비 기간, 촬영 기간,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프리 프로덕션 준비 기간을 말하죠. 시나리오 쓰고 기획하고 헌팅하고 캐스팅하고 콘팅하는 어떤 콘티를 짜는 시간, 그 다음에 실제로 레디 고 해서 슛 들어가는 시간인 이제 온 프로덕션 기간,
다음에 촬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현상하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이제 A 프린트, B 프린트를 펴내는 과정까지를 갖다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까지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굉장히 긴,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기는 쉬운데 끝내기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1980년대의 그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 80년대에 이 영화에서의 언더그라운드 진영은요, 제일 먼저 아직까지 필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기 힘드니까 당시 이제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비디오라는 매체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의 비디오를 가지고는 그 영화를 찍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 비디오를 자꾸 이렇게 카피를 할 때마다 비디오 아날로그 테이프는 한 번 카피를 할 때마다 30%씩 화질이 저하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날로그 그 비디오로는 이제 이 어떤 극영할 정도는 한계가 있었고, 주로 투쟁 속보,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팟캐스트 있잖아요. 지금의 팟캐스트의 이런 정치 시사적 기능을 당시에 담당했던 것이 이제 바로 아날로그 비디오에 기반을 둔 이른바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불법 비디오 영상물.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노래의 노동자 노래단이 있었다면, 영상 쪽에서는 이제 노동자 뉴스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87년 말부터 노동자 뉴스단은 이제 이 노동계를 누가 다뤄줍니까? KBS가 다뤄줍니까? MBC가 다뤄줍니까? CBS가 다뤄줘요. 정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노동자들은 죽어야 뉴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죽지 않으면 웬만해가지고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개국 구성원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지 않으면 뉴스에 한 줄조차 다뤄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제 바로 이 테이프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이제 이런 일종의 그 뉴스릴 다큐멘터리, 이런 걸 이제 뉴스릴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이게 노동뉴스의 1편인데요. 너무 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상 투쟁을 앞두고 투쟁의 목표를 선언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짐하는 89년 임금 인상 투쟁 전진대회가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3월 10일 서울 지역 구로지구, 영등포지구, 강북지구, 부산, 인천, 부천, 수원 대회는 월 20만 8,167원 이하의 저임금 일소, 주 44시간 노동제 쟁취, 노동학법 무력화, 공동연대 투쟁으로 전국 노동조합 조직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5월 1일 이때가 1989년 봄이에요. 1989년 봄에 그 이제 춘투죠. 이제 그 춘계 그 노동자 투쟁을 앞둔 이슈가 아까 보셨죠. 최저 생계비 쟁취입니다. 1889년이 아니고요. 1989년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1987년에서 1989년으로 오는 이 2년의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주노조라는 거, 이제 노동자들에 의한 이제 그 노조가 전국 단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9년 초의 상태에서도 제일 첫 번째 이슈가 최저생계비 쟁취가 첫 번째 그 임금 투쟁의 이슈였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어떤 그 이 80년대, 89년에 89년에 다 간 거잖아요. 이 80년대에 있던 그 한국 사회 중산층의 풍요와 번영이 과연 어떤 계급의 정말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냐를 사실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89년은요, 진짜 놀라운 해에서 89년에 이제 이른바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뒤비집니다. 이때 이제 울산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대파업이 일어났고 100일 동안 파업이 지속되면서 완전히 울산이 해방구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자동차의 조합원 수가 2만 7천 명이고 현대중공업의 조합원 수가 2만 5천 명인데 그 두 개 합치면 5만 2천 명. 5만 2천 명이면요 5개 사단 병력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조직화된 집단이에요. 그리고 많은 살상용 무기를 가지고 있죠. 공장이니까. 이런 그 볼트 같은 걸로 한번 맞으면 죽어요. 쇳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89년 노동자 투쟁은요, 단순히 이제 공장 안에 이걸 벗어나 가지고 그 울산시를 접수했습니다. 울산시를 해방구로 만든. 울산시 그때 완전 전장에서 전장. 그런 사실은 이제 처절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노동자 계급의 노동자들의 어떤 계급 의식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자본가 계급이 폭력적인 진압만으로는, 그리고 의용 노조를 통한 어떤 노동자 계급의 분열만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이익의 창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에 나서서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그런 대가들을 이때부터 이제 받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봤자 지금으로부터 고작 27, 8년 전이니 뻑하면 이 철없는 꼴통 우파들이 얘기하는 뭐 노동 귀족, 뭐 그래요. 현대중공업에 연봉 1억 원 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노동자들은 연봉 1억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1억 받으려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한마디로 휴일 없고 매일 잔업에 목숨을 건 노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래서 받아들일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 다 끊고 마치 노동자가 1억 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걸 하죠. 노동 계급 내부 자체를 이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정규직 안에서도 또 이제 이른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서 분리시키려 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산재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평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작업장입니다. 연간 보통 작업 과정에서 뭐 27, 제 기억에는 27.4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 노동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상 실제로 노동자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리들을 되찾는 어떤 이런 가장 처절한 경제적인 투쟁, 이게 인권 투쟁이고 인권 투쟁을 넘어서서 이제 단체협약, 이것은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으로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드디어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문화들을 사실은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결국 이제 90년대에 와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는 데까지는 실패를 했다는 사실. 결국 노동자 계급이 중산층으로 진압하면서 이들 역시 주류 대중문화에 휩쓸리고 말았다라 이제 주류 대중문화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사에서 노동자 계급의 문화들이 이제 그 맹화를 가졌던 적이 잠시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만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이제 획기적인 일이 또 이 89년에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장상곤매라는 또 약간 들떨어진 인간들의 이제 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들은 이제 이런 뉴스 이런 거는 너무 재미없고 씨발 영화 만들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장상곤매라는 이름도 없을 때 이제 애들이 가끔 영화과 내지는 영화 동아리 애들이 모여서 보통 이제 이런 자기 단편 영화 찍는데 다 자기 돈으로 자기 엄마한테 훔친 돈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찍는데 200만 원을 내가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졸업 작품 찍으려면 그러면 한 6명이 모여서 그 돈을 합쳐가지고 장편 영화를 찍으면 안 되겠냐? 이러는 이제 굉장히 참 산수적 사고 방식으로. 그럼 이제 문제가 남잖아요. 그럼 누가 감독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구간별 감독이 따로 1분부터 15분까지는 네가 감독하고 15분부터 30분까지는 네가 감독. 이런 정말 거의 전형화적인 그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고요. 그 첫 번째 영화의 시나리오는 이제 나중에 그 R 포인트 뭐 이런 영화로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는 공수창 이제 감독이 당시 한양대 이제 그런데 쓴 이제 그 오 꿈의 나라라는 대본으로 맞다 이 오 꿈의 나라는요 그 공수창 감독과 그리고 며칠 전에 타계한 이태원 살인 사건의 홍기선 감독, 홍기선 감독 이제 여 그룹에서 좀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보다도 많은, 그러니까 70년대 7 8학번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옥꿈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광주와 미국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그 기지촌을 배경으로 광주에서 간신히 도망쳐 살아남은 한 명의 대학생이 이제 기지촌으로 숨어서 다시 거기서 미국의 본질을 발견하는 너무나 도식적인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당시 여기서 가까운 신촌에 한마당이라는 소극장에서요 돈 받고 상영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 한마당에 당시 주인은 누구였냐? 역시 그 당시 문화운동에 선배했던 나중에 영화 기획 시대를 이끌게 되는 그 유인 유인택 대표였어요. 그 저기 도봉구 유인태 의원의 동생.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요, 쟤는 그냥 그 인택이 형이 그냥 우리 극장에서 그냥 한번 상영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까먹었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막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막 우리 자료 다 훔쳐가고 막 어디 몇 시까지 나오라 그러고 우리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그때는 처음이라서. 근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드디어 이제 쉽게 말하면 영화에서도 뭔가 이제 드디어 구멍이 터진 거죠. 구멍이 터졌고 사실 저희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서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그 영화를 상영한 한마당 소극장의 유인태 대표만 줬댔지. 우리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은 것도 없고, 이것 봐라. 이렇게 우리가 봐도 놔두고서 못 볼 후진 영화들을 사람들이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더 불법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88년인데 그래서 89년에 제가 이제 애들 다 술명해 놓고 취하게 한 뒤에 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은 노동자 영화를 찍자. 이래가지고 찍은 영화가 이제 그 파업전야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이제 이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고를 크게 치고 있는 거는 분명해 하면서 이제 공장에 가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89년도에 이 전체 노동자 계급 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파업전야는 굉장히 전국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냥 오급의 나라가 그냥 신촌 여기 그 소극장 하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거의 끝나고 말았다면 오급의 나라는 사실 굉장히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고요. 오히려 그 영화의 촬영 제작 기간보다도 그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작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 영화가 상영되는데 이 전국 지역을 돌면서 상영되는데 굉장히 중앙과 지역의 많은 어떤 대중운동 단체들이 밀접한 어떤 그런 그 조직력을 보이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상영투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필름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령 광주 전남대에서 이제 뭐 서울의 연세대에서 상영할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완전히 말이 영화를 트는 거지. 영화를 트는 것 자체가 한판의 전투였어요. 일단 몇천 명의 사수대가 극장을 봉쇄하고 극장을 지키고 바깥에서는 막 체류탄이 난무하고 막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영화 보고 그 영화 마치면 또 이걸 갖다 필름을 들고 튀어야 되잖아요. 안 뺏기고 또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또 졸라 싸우고 그래서 이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나는데요. 전남대 상영 때는요. 웬만한 시위에서도 동원하지 않는 그 당시 전남북의 모든 정경 중대를 차출합니다. 그래서 정경 18개 중대가 차출되고 헬리콥터까지 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전남대를 다시 또 5.18 이후 최대 내전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상영을 했던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근데 사실 이 옥구문 나라가 말고 이 파업전야 과정 가장 큰 문제는 이 영화는 좀 잘 제가 봐도 좀 잘 찍었어요. 당시 노동자 계급의 시선에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노조들 그냥 단순히 일반 대학생이나 진보적인 시민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화면에서 볼 일이 없는 많은 그 노동자 계급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적 영화적 경험을 하게 했던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때 이 영화를 해서 진짜 떼돈을 벌었어요. 불법적으로. 공식적으로만 약 30만 명의 관객이 보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돈 내고 본 사람만. 근데 이제 노조나 뭐 이런 학교나 이런 다니는 주로 우리는 그냥 액수를 미리 받고 그냥 가서 트는 거니까 몇 명이 보는지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몇십만 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뭐 현대중공업 체육관에 15,000명 들어가요. 근데 그 15,000명이 그 현대중공업 체육관, 울산 현대중공업 체육관 대놓고 이 영화를 같이 본 적도 있어요. 야, 그건 이제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옥구문 나라는 사실은 이제 어쩌면 반체제 문화 운동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1945년 직후에 조선음악가 동맹 이후로 가장 큰 반체제적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영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군사 정부의 이제 물리적 대응을 처음으로 이제 그 필요로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첫 부분 오프닝 파업전야의 오프닝 장면을 보는데요. 거의 뮤직비디오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영화 찍는 애들이야 이거. 동성금속 노동자 여러분, 저는 절단반에서 일하는 김정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주역 산업력군 수출전사가 먹는 밥입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잔업과 철야, 특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건이 잘 팔리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회사는 적자내 수출 부진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월급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동성금속 노동자 여러분,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입니다. 뭐야? 뭐하는 짓들이야? 우리를 당해 죄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를 당해 죄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식사나 하라고. 아직도 가슴에 남아 붉게 물들은 쇳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흐른다. 실 속으로 뜨겁게 흐르고 있다.
알다시피 이제 이 영화의 많은 음악은 안치환이 맡아왔고, 이 영화의 주제가 있는 이제 철의 노동자는 당시 이제 이 노동 운동 중에서 가장 그 대중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 이제 이 35년치가 많이 발전한 거죠. 이제 영화음악까지 전부 다 새로 다 만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치안이 들어 이거 음악을 부탁한 뒤에 이제 개런티를 줘야 해서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서, 물론 우리 다 받고 난 뒤에 음악 담았는데, 야 치안아 수고했다고 이렇게 딱 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정보를 입수했는지 안에 얼마 들은지 알더라고. 안 받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줄 거면 안 받아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 돈마저 아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데도요 얼마 들었냐고 마지막에 정말 딱 해보니까 1989년 돈으로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우리는 밥도요 공장에서 지어서 먹었어요. 사서 먹기가 아까워서. 근데 2,020만 원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2,021만 원이 들었어요. 88년도에 과천 1단지 아파트가 1,100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 안 찍었으면 그 아파트 두 채 살 수 있었어요. 100만 원만 더 보태면 아파트 두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근데 그 이듬해 찍게 되는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간이 부어 가지고 이제 91년에는 이제 간이 부어서 이제 그 닫힌 교문을 열매라는 교육 문제를 이제 정교조 문제를 다룬 영화를 찍는데 이때는 제작비가 거의 9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스타를 캐스팅한 것도 아니고요. 왜 사실은 3천만 원에 끝나야 될 것이 왜 9천만 원 올라갔냐면 정부 때문입니다. 일단 파업전야로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천 봉쇄에 정말 들어오는데 답이 없어요. 자 일단 각급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영화를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 이런 놈들이 찾아오면 절대 학교 빌려주지 마라. 공문으로 봉쇄합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게 뭘 하루에 아주 사소한 걸 이렇게 섭외를 해놓고 찍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촬영이 하루 이틀 밀리면요, 영화라는 거는 하루 밀릴수록 계속 제작비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작비는 증가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계획대로 딱 돼야 되는 건데 계획대로 이게 차차차차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최소한 10몇 명에서 최대 100몇십 명의 약속을 새로 잡아야 되잖아요. 스케줄 새로 잡아야 되죠.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으로는요, 그 어떻게 정말 온갖 천신만고 끝에 영화는 다 찍었어요. 수문제 이 영화를 다 찍는 와중에도 웃기는 일이 많았죠. 왜냐면 교문투쟁신을 찍어요. 교실은 어디 가서 몰래 가서 찍을 도둑 촬영이라도 하고 토끼겠는데 이 교문을 두고 대치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는 한 5분 정도도 안 나오지만 한 이틀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름 몹신이라서 엑스트라가 막 200~300명씩 도는데 이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또 비가 와야 돼요. 안에 상황은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11월 말에 아이들이 여름 옷 입고 살수차가 뿌리는
비를 맞으면서 찍는데 두 명이 이 저체온으로 실려갔어요. 그 목숨을 걸고 찍었어요 정말. 애들도 악으로 깡으로. 근데 문제는 이 적당한 교문이 있는 학교를 섭외하느라 이 과정에 내가 볼 때는 영화는 좀 더 재미없는데. 자 어디 부천 가는 길에 있는 무슨 디공전의 교문이 딱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촬영 허가를 얻으려고 제가 그 전날 밤을 새워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들고 가서 찍자라면 우리 바로 신고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불우한 가난한 집 출신의 주인공 소년 강헌이 막 음주와 가물을 일삼다가 훌륭한 선생을 만나 정신을 차려서 기능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따는 이런 이야기로 실제로 똑같이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가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가짜 시나리오를 써서 이 장면을 기 학교에서 찍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장면을 찍음으로 해서 혹시 가게 될 기 학교의 이미지 제고 뭐 이런 여러 효과들 이런 거 가지고 또 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써가지고 완전 사기죠 사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허락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야 하루 안에 이거 다 찍어야 돼.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근데 아무리 그 공돌이 학교라지만 왜 우리 학교에서 영화 찍는데 그래서 나오는데 아는 배우는 한 명도 없고, 그럼 왜 교문에서 막 험악한 장면을 찍느냐? 분명히 기능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실습실, 선반, 뭐 실습실 이런 데서 찍는 거는 이미 다 찍었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가서 일찍 싹 찍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싸우는 이제 장면이 딱 나오는데, 해피리 때 이사장님이 오후 늦게 출근하시다 이 장면을 보시고 저 새끼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문 장면을 3분의 1을 두 명이 실신해서 실려가면서까지 찍었는데 3분의 1을 찍는 장면에서 야 다 토끼야 그래가지고 한 200명이 다 토끼인 거예요. 아무리 편집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 도로 크게 가서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대문과 비슷한 대문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한편은 영화 찍으면서 한편은 또 연출부에 둘이는요, 우리가 차가 어디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수도권 이런 있는 학교마다 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교문만 보고 오는 거예요. 교문만. 그래서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 교문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신대는 진보적인 신학대니까 이 정도면 허가를 해주겠지 하더니 허가가 나왔어요. 그 진짜 추운 1월달이야. 막 그 1월달에 또 막 다 끌고 이제 다 갔어. 딱 하는데 교문은 똑같아 정말. 근데 이 새끼가 교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는 확인 안 하고 온 거야. 우리가 처음 찍은 교문 하면 안 되고 디공전 교문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교문이 매일 열리고 닫히는 걸 보는 게 아니잖아. 늘 닫혀 있잖아 교문은. 근데 우리는 말 맞으면 교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문이 닫히는 것까지 찍었거든요. 교문이 이렇게 닫히는 걸. 근데 여는 거는 이렇게 열려야 돼. 그래서 1월달에 200명을 끄고 또 그 오산까지 갔는데 씨발 열리는 게 이게 미닫이가 아니잖아. 이 새끼들은 그까지는 하기를 못한 거야.
할 수 없지 뭐 다치는 건 이렇게 다치고 이런 열릴 때는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다고 치자. 정작 영화 볼 때는 아무도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정말 70만 영화를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현상을 해야 되죠. 필름 이제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현상을 해야 편집을 하지. 근데 현상까지는 이제 왜냐면 현상이라는 것은 그날 찍은 걸 바로바로 현상합니다. 그럼 이제 그 찍은 걸 갖다 이제 대충 이제 잘라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녹음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녹음실과 현상소가요. 당시에 우리나라 서울에 전국적으로 볼 때 4군데 녹음실과 3군데 현상소만이 영화 작업을 필름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난 분명히 이것들이 어떻게든 방해할 줄 알고 영화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녹음실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H 녹음실과 C 편집실을 다 예약을 미리 성금을 100% 다 주고 예약을 했어. 뭐 돈은 있겠다 제가. 야 그것들이 딱 녹음하러 갔는데 H 녹음실 사장님 말, 나 좀 살려줘라. 예? 아니 계약했잖아요. 너희들 받으면 우리 문 닫아야 돼. 그분들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딴 녹음실 다 가봐도 우리를 받아주는 데는 없어요. 우리는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녹음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때 동시 녹음을 했겠어요. 다 후시 녹음이지. 그럼 일단 녹음실에 모여서 다 입 맞추면서 이렇게 배우들이 다 녹음을 하고 그걸 다시 편집해가지고 필름에 발라야 돼. 이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편집한 걸 다시 프린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막 찍은 것을 현상에서 우리 손으로 잘라가지고 붙인 편집본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 영화는 이 작업으로 이제 끝난 우리는 이제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요. 그래? 씨발 그럼 맨날 무성영화 시대 때처럼 제가 한장대 대극장에서요. 뭔 짓 했냐면 영화는 화면만 틀어. 화면 틀고 배우들이 다 나오고 스태프들 다 나와서 막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 이펙트 다 넣고 배우들이 대사하고 밴드들이 음악 본래대로 음악 막 연주하고 그래서 로드쇼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짭짤해 버렸습니다. 이게 또 하니까 사실 영화는 후진데 영화는 솔직히 팝진에 비해서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촬영할 때마다 타이밍이 계속 무너지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여건에서 파업진냐는 아예 폐업 투쟁을 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노동자들 그 위장 폐업 반대 투쟁을 하는 이미 이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노동자들하고 같이 진짜 몇 달 동안 살면서 찍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찍었어요. 돈이 없어서 괴로웠지. 근데 정말 노동자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정말 노동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돼? 그 추운 공장인데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공장을 지금 점거하고 지금 투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전기를 다 끊어버려요. 겨울인데. 아무도 없어. 전기 다 끊고 바깥에서. 근데 도전이라고 하죠. 도전. 밤중에 싹 나가서 어디선가 선을 끌어와. 끌어와서 불 다 켜고 공장까지 돌려. 낮에는 못하지. 낮에는 보는데 옆에 공장들에서는 안 되고 밤에 우리 영화 찍어야 되니까 공장에 한번 돌리면 안 돼요? 돌리지 뭐.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 그 영화 봤던 그 이렇게 주물 장면들 있잖아요. 그거 다 그래 도전해가지고 밤에 찍은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밥하고 식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뭐 매일 MT 온 거지 뭐 밥해 먹고 이제 같이 뭐 술 먹고 뭐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정작 노동자들은 다 뽀얗게 살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노동자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없어 보이지가 않는 거야 다들. 근데 영화 하는 애들은 전부 막 시커매가지고 아까 그 노동자 그 좌석에 앉아있던 애들 있죠. 그거 다 영화 스태프들이야. 그리고 그럼 노동자들이 언제 엑스트라로 등장하느냐면 깡패, 구사대 이런 걸로 노동자들이 이제 왜냐면 너무 뽀여져 가지고 어떻게 안 돼. 막 살이 뒤룩뒤룩 올라가지고 그런 참 그 속에서도 이렇게 오히려 작품은 좋게 나오는데 환경이 좋아지는 게 사실은 더 약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세 번째 영화는 너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천금융이면 어떻게 완성했냐? 완전히 정말 국제 연대로 완성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정말 한 편의 소설가 같은 수많은 이제 작업들인데 제가 처음 이제 검토한 것은 내가 밀항 내지는 밀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완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 필름은요 마약과 동등한 수준으로 통감 보안품입니다. 뭐 때문에? 포르노 필름 때문에 마약과 동등하게 그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이 부산 아니겠어요? 부산에 가서 이렇게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저 배 타는 분들 우리 또 친구들 집안에만 해가지고 딴 거 아니고 그냥 필름 2통만 갖다가 오면 된다. 그럼 여기서 복잡하게 뭐 그럼 당연히 사람들 딱 알아요. 네 포르노 하나. 그럼 여기서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일이 더 복잡해져. 먹고 살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 차라리 포르노가 쉽지. 뭐 여기 뭐 또 뭐 반국가적인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필름으로 봐가지고 이게 뭐 화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필름 두 롤이면요 꽤 커요. 이렇게 옷에 숨기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이만큼만 패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걸리려면 걸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참 애매한 크기예요. 그랬더니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마약이란 몰라도 차라리 필름은 좀 그래서 밀항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가는 건 하겠는데 들어오는 건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본까지 나가는 건 가능한데 거기서 다시 들어오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필름 드롤이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도에이 프로덕션이라는 굉장히 일본에서도 원투 펀치에 해당하는 큰 프로덕션. 정말 나는 거기서 정말 일본 애들이 진정한 장인 정신을 봤어요. 그 마이너 회사 아니에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도웨이는.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회사 차원에서 세계 영화계의 미래를 위해 지원하겠다. 그런데 걔들은 한국말 모르잖아. 그래서 무슨 평소 딱 뭐 왔냐면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냥 카세트에다가 대사를 녹음해서 보냈거든. 그러면 카세트에 싱크하고 필름에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3초마다 틀어져요. 3초마다 맞춰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을 모르니까 이 시나리오의 대사를 일본말로 번역을 좀 해서 보내주시면은 자기가 한국어 발음과 뜻을 번역해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식 표기로 한국어 발음을 그냥 쓰고 왜냐면 또 뜻을 또 알아야 되니까 또 번역해가지고 쫙 보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치 동시 녹음을 한 것처럼 3초마다 땡겨서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비록 음질은 많이 떨어졌지만 카세트 녹음이니까, 야, 진짜 거기서 일본 놈들은 진짜 장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런 모든 분야에 이런 미친 놈들이거든.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 만약에 녹음실 가서 해달라 그랬으면 필름 톤을 몇 대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완성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벌을 일본에서 프린트를 뽑았어요. A, B, C, D, E 5벌을. 왜냐면 5개 5개는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1개가 이만한데 5개면 이만한데 이걸 먼 제주로 다시 서울 땅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냐 말이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실비만 받았더라도 이 수많은 미랑 비용과 이 기본 비용으로 이미 벌써 뭐 몇 천만 원씩 지금 막 부부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접촉한 게 MBC였습니다. 왜냐면요, MBC 당시 동경지국장이 정동영이었어요. 동경지국과 뉴욕지국은요 매일 아침마다 첫 비행기에 뉴스 행랑을 보냅니다. 왜냐면 그 왜 동경에서 이렇게 찍은 그 뉴스 필름을 보낸다고, 그게 뉴스 행랑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공항에서 MBC로 갑니다. 그럼 보도국에서 사건에서 나도 주면 돼. 그 안에서 동경에서 정동영이 싹 넣어서 보내면 그거는 그걸 저기 뭐죠, 이 통과 안 하니까 그걸 또 어디서 제가 알아냈어요. 사람 궁하면요 진짜 정말 통하게 돼 있어. 그래? 그리고 또 MBC 또 해필이면 그때 도쿄 지국장이 노조에서도 강성으로 통하는 정동영이야. 내가 사실 이때부터 정동영과 악연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놈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오고 할 때 나는 허벗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때 이미 그 인간의 그릇의 수준을 내가 1991년 2년 3월 달에 내가 알아봤거든. 그래서 이제 또 일본으로 또 밀사를 보내서 또 정동영하고 접촉해야죠. 아무 날 5개의 필름통이 되는데 한 번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 이틀에 걸쳐서 MBC로 이 필름만 가기만 하면 된다. 가능하겠냐? 가능하다. 하지만 이틀에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니, 오히려 더 위험하니 분량이 크더라도 원샷으로 하루에 다 보내겠다. 뭐 그러면 아니 그거 뭐 차라리, 근데 나는 좀 그게 좀 찝찝했어. 왜? 한 번에 보면 한 번에 다 들어가서 좋긴 한데 한 번 걸리면 다 틀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까지 한 게 말짱황이잖아요. 근데 뭐 본인이 한 방에 끝내고 싶다 그러길래 좋아, 오케이. 그럼 이제 첫 비행기가 4월 21일, 본래 오기로 한 날이 4월 21일인데 4월 20일 아침 8시에 MBC 노조로부터 제가 심어놓은 간첩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형님 실패했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걸렸냐 했더니 걸린 건 아니고요. 동경지국장이 막판에 쫄아서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개 XX 새끼를 좀 온갖 내가 퍼부을 수 있는 저주를 일단 다 퍼부, 아침 8시부터 그냥 한 1시간 동안 다 퍼붓고, 내가 저 새끼 가는 걸 나는 쫓아다니면서 내가 진짜 앞으로 죄를 부릴 거다 이제. 근데 그 새끼가 대통령 후보로까지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나는 뭐 그렇다고 이명박이 돼서 더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그런 자가 대통령이 돼도 뭐 우리나라는 별 달라질 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 씨발 그래놓고 온갖 운동은 지가 다 한 것처럼, 아이고 씨발라마. 그래 왜 제가
똥을 탈 수밖에 없냐면요. 4월 25일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시상영에 들어갔다고 포스터를 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수밖에 없다. 우리 작년에 다 전사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그 명필름의 이현 대표, 그다음에 마술피리, 나중에 마술피리로 이렇게 그 뭐지 여고 계단부터 이렇게 그 장황홍련 이런 기획에서 성공하는 오기민 대표 5명을 차출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그거죠, 뭐 산화조지 뭐. 난 대표니까 갈 수 없고 내가 살아남아서 너희들을 정은해 주마. 그래서 도시락 들려서 보내는 김구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할 거 없고 그냥 이제 우리 이제 할 거 다 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좀 더 절대 가방 싸지 말고 아무것도 들지 마.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고 그냥 몸만 가서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각기 다른 비행기로 동경에 가서 어디로 가면 필름을 한 번씩 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들고 그냥 들어와라. 그래서 공항에서 잡혀라 그냥. 넌 김해공항, 넌 제주공항, 너는 김포공항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주고 그래서 들고 들어가다 그냥 당당히 잡히고 구속되라. 통관법 위반으로. 그래놓고 난 또 사실은 그 5명도 모르게 1명을 더 보냈지롱. 미리 내가 도의회에 전화해서 필름은 분명히 다 잡힐 것이고 그 대신 지금은 그 포맷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쓰는 테이프 포맷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인데 방송국용 테이프. 그럼 뭐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화질은 좋아요. 크기는 요만해. 딱 이게 VHS보다 작아. 그래서 이 5명이 아닌 전혀 이쪽과 관련 없는 사람을 보내서 너는 요것만 안포켓에 딱 넣고 들어와라. 그래서 난 5명은 구속시키고 이 비디오를 복사해가지고 상영하겠다. 그러면은 약간 화질이 나빠도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대중들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 개새끼들이 다 뺏어갖고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이것에 반입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5명이 다 잡혔으면 우리는 떼돈을 벌 수가 또 이제 무슨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5명을 이제 희생시키고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왜? 예? 없나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하시다 보면 이 온갖 이런 잡다한 그 수법들을 이제 생존 수법들을 트럭하게 되는데 요때도 제가 불행하게도 우리 같이 영화한 사람 동료 5명을 희생시키고 대박을 터뜨리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5명이요 얼마나 쫄았겠어. 걔들을 한 개씩 들고 들어오면서 씨발 저 새끼가 시킨 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씨발 그렇다고 내가 왜 잡혀가야 돼 막 온갖 생각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5명이 한 명도 안 잡히고 들어와요. 이게 이것은 내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어. 아니 왜 니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와? 난 니들 다 잡힐 거를 이미 다 짜놨는데 니들한테 말도 안 하고 다 짜놨는데 그 순간 내가 저놈들한테 내가 당했다는 걸 알았어. 이 새끼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나 다 넣어줘.
그러니까 파급진화 때는 덮치려다가 오히려 우리를 홍보시켜줬기 때문에 얘들은 이번에는 완전히 철저히 개무시 작전으로 나하고 우리를 덮치지도 않고 상정을 저지시키지도 않고 다만 기자들을 불러서 우리 쟤들 안 건드릴 테니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그 기자들도 우리가 뭐 예쁘다고 쓴 쪽에서 우리를 덮쳐야 우리가 개를 물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걔한테 물려봐야 걔들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개를 하다 안 돼서 개를 물었다 이렇게 돼야 이제 기사 써줄까 말까인데 씨발 쟤들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한다지. 구속 안 시킨다지. 나도 여기서 우리 앞에 내 대표들은 다 구속됐어요. 전 또 여기서 또 구속되지 않습니다. 참, 이 불타는 천을기인. 이게 왜 구속 나는 안 됐냐? 간단해요. 이 새끼들 구속시키지 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얘들은. 그러니까 옛날 70년대 말에 김민기 작전이죠. 일종의.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해 버림으로써 이슈가 커져 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와, 그래서 우리 작품 홍보할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우리가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뭐 광고를 할 수 있나 뭐 옛날처럼 뭐 SNS가 있나. 그래가지고 완전 전국 정규조 조직망을 동원해가지고 홍보하느라고. 근데 이제 그 5불의 필름을 가지고 우리가요 약 50일 동안 전국 114개 지역에서 오프라인 상영을 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5불을 가지고 전국 114개 지역에서 상영했습니다. 거지도 이런 상거지들이 없는 거지 그냥. 전부 다 막 영사기하고 막 스크린까지 온몸에 칭칭 갖고 가야 돼. 왜냐하면 스크린 없는 동네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1992년에 이 닫힌 경연을 열매가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전투적인 어떤 그 독립 영화에서는 마지막 작품이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때부터는 독립 영화라는 의미가 바뀌어. 독립 영화가 마치 자본과 한국의 공권력에 의해 뭐랄까요, 보호 육성 진흥되는 영화에 붙이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때 이것이 왜 가능했냐? 영화는 아무나 찍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무나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일 바로 당장.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디서 상영하느냐죠. 어떻게 상영을 조직하느냐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영화관 이름 뭐냐? 우리나라 제일 큰 영화관 체인. 네? CGV를 갖고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뭐 CGV는 안 되더라도 롯데시네마 갖고 계시는 분. 뭐 그것도 안 되면은 또 뭐 있잖아. 메가박스라도 갖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여기 와 있을 리가 만무하지. 그것도 안 되면 저 어디 파주 같은 데 보면 왜 저기 쪼매난 극장들 있잖아요. 그런 우리 저 동작구에도 이렇게 쪼매난 거 하나 있대. 이수역에. 시너스 G. 시너스 G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없죠? 뭐 없잖아. 그럼 도대체 우리 영화를 어디다 틀어? 이놈의 씨발 지랄 같은 영화법은 영화관에서만 영화를 틀 수 있게 해놨어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영화관에서만 영화를 틀어야 하나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진정한 독립영화는 영화관의 문을 발로 차고 나올 때 독립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데 그때 우리는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왜 지금은 불가능한가? 자, 지금도 가령 우리 최승호 PD가 그 최근에 다큐멘터리 뭐였죠? 자배. 그리고 또 두 도시 이야기. 또 이제 우리 프로젝트 부에 또 이 건물에 또 새들어 살고 있는 또 김우전 선수가 이제 서울을 가지고 큰 사기를 또 7년이 치면 난 진짜 그 어떻게 상영할지 참 기초하지 보는데 제가 이렇게 뭐 노유준 하면서도 최성호 PD가 나와서 하는 말 나는 참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훌륭한 문제식을 찍었어. 근데 징징 짠다 이거야. CJ가 안 열어준다. 롯데가 안 열어준다. 씨발 그러면 그 대자본이 뭐 그럼 고맙다고 열어줄 줄 알았나? 생각이 썩은 거지. 왜 영화법이나 공연법을 어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때나 틀 수 있는데. 좀 잡혀가 주시고 그럼 또 화제가 되고. 우리는 살신 공양밖에는 이 마케팅이 안 된다니까. 우리 몸을 태워서 가진 게 몸밖에 없잖아. 돈은 없고. 그래서 참, 정말 세상은 진화하지 못했다지. 전혀 한 발짝도. 그런 걱정이 자기 편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망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김어준은 어떻게 하는지 내년에 두고 봐야지. 근데 우리 때는 솔직히 그거는 우리 때는 굉장히 간단했었어요. 왜냐? 전국의 대중 조직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걔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개척해야 될, 우리가 조직해야 될 짐들을 대신 져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물론 지금도 참여연대가 있고, 뭐 전국 교직원 노동자협의 전국 지회가 있고, 뭐 이게 있죠. 뭐 이런저런 찾아보면 유관된 것들이 이게 있겠는데 그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작품 하나 만들어졌다고 저희랑 같이 빵에 가실래요? 그럼 누가 가? 평소에 졸라리 지내놓고 뭐 형님 동생하고 막 하고 대신 빵에도 좀 가주고 할 일 없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좀 해놔야 이런 게 여러분 연대라는 거죠. 연대라고 하는 게 고대 말고 연대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둘의 품앗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좀 편할 때 이렇게 빵을 대신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저 사람도 나랑 같이 가지고 이런 게 연대지 뭐.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이제 이 SNS 시대에 더 치밀한 일상의 조직화가 돼야 된다. 그게 정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했다면 그게 이런 뜻이겠죠.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조직이 되는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제 책을 출연하는 돌베개 출판사에서 이제 우리 작년에 돌아가신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신정보 선생님 무슨 이렇게 뭐 고향 가는 버스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1억이 거쳤대요. 이 요즘 누가 이런 이슈에 신경을 써? 그 우리 프로젝트 부할 때 바로 10억씩 거쳤잖아요. 뭐 최성호 PD나 뭐 저기 두두시장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민중 펀드는 된다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옛날에 뭐 또 저기 누구야 걔 유시민 장관이 출마할 때 뭐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뭐 선거비 이렇게 펀드 이런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조하게 됐을 때 정말 어떤 시민적인 결집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진짜 위대한 힘입니다. 세계에서 별로 찾아보기 힘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거는 그냥 구세군 냄비에 돈을 던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최소한 단순 재생산을 넘어 확대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실상 소비의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이 컨텐츠가 진정으로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진정으로 이제 법을 새롭게 쓰고 기존의 모든 어떤 그런 체제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한번 해보면 우리의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머리로 정말 더 교묘한 작전을 짜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슈퍼킬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놈들하고 일상적으로 싸워서 어떻게 얘기해요? 불가능하지. 우리는 그냥 때로 우리는 다만 쪽수가 좀 많다 하면 뚜껑 열리면 한 200만 명은 그냥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무서워. 이게 무식하게 힘이야. 우리 약간 성질 한번 잘못 건드리면 그냥 기본 100만 명 정도는 씨발 나가서 그냥 한 10바퀴 감아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이런 그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그럼 여기서 우리도 조금만 더 좀 피곤하지만 우리 이제 생각은 싫지 우리는. 돈 내라면 빨리 돈 내고 몸으로 떼라 몸으로 떼우겠는데 생각해 이러면 아이 씨발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우리잖아. 근데 우리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속에 내면화시켜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한때 언더그라운드 진영에 몸담았던 어떤 사람의 지금 이 현재 시대로 끌고 와서 해본 회고 아닌 회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성공도 아니게 끝나고 중간에 이제 우리는 끝납니다. 왜 끝나냐? 일단 92년이잖아요. 그해 말에 문민정부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싸워야 될 적이 없어졌어요. 대중운동 우리를 지하에서 도와줬던 대중운동 다 와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도 배급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층 민중 조직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일부는 충무로로 난 영화 말고는 배운 도둑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충무로로 투항하고 또 그렇게는 못 살지 하고 나처럼 난 딴 일 할래 하고 밖으로 튀어나온 놈. 뭐 자결한 놈은 없네요.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대안적인 어떤 영화를 만들고 보고 배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평생을 걸고 만들고자라고 했으면 또 어떤 새로운 길이 열렸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잔류자들 또한 물론 우리 집단 안에는 없었고 독립영화협회라고 아직도 존재는 하는 그 당시에 잔류자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그렇게 썩 자신들의 존재감들을 정립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가를 마치 망가처럼 들으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제가도 노차사가 불렀어요. 하여튼 빵빵했다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 사랑과 자유와 노동의 아름다움 나의 첫사랑은 해맑은 너희들 그 맑은 눈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동으로 우리는 하나 되지 그리하여 우리는 저 푸른 하늘 변이 없이 푸른 하늘이 될 거야 우리의 희망은 새겨나가야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 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벙커원 라디오